새벽의 비무장지대 DMZ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을 앗아가는 듯했다. 철책선 너머 북녘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화약 냄새와 녹슨 철의 비릿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적이가 칼날처럼 스며 있었다. 유진혁 대위는 자신의 K 소총을 고쳐준 채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수색로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일소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군화가 마른 흙과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심장이 제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생명의 증거였다. 이곳에서 소음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유 대위의 시선이 소대원들의 등 뒤로 향했다. 모두가 20kg가 넘는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 예측 불가능한 적의 도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 유진혁은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세한 긴장감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특히 이제 가짜대 배치를 받은 김이병의 창백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 경험 많은 고참 병장들이야 능숙하게 제 몸을 숨기고 경계를 유지했지만 김이병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던 하지원 하사가 말없이 김이병의 군장끈을 다시 조여주고 어깨를 툭 치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유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원 하사, 그녀는 단순한 부소대장이 아니었다. 전술 이해 능력과 사격술은 웬만한 장교들보다 뛰어났고 무엇보다 소대원들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세심함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부분이었다. 그녀가 있기에 1소대는 언제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수색 정찰 임무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기어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오던 김이병이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주저앉고 만 것이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무거운 군장에 짓눌려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유진혁은 즉시 수신호로 소대를 멈춰 세우고 김이병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김이병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명백한 염좌였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의무병을 호출하고 부축해서 복귀해야 했지만 이곳은 적의 관측이 가장 용이한 개활지였다. 여기서 지체하는 것은 소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유진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군장을 벗어 내려놓고 김이병의 군장을 대신 짊어졌다. 하하사, 김이병 부축하도록. 나머지 소대원들은 즉시 경계태세 유지하고 신속히 복귀한다. 그의 명령에 소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원은 김이병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다른 병사들은 더욱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며 복귀를 서둘렀다. 40kg에 육박하는 무게가 유진혁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짓눌렀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지휘관은 가장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모두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는 믿었다. GOP 철책을 통과해 마침내 막사로 복귀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대원들의 얼굴 위로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막사 입구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내. 박만규 중령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맹금류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이 소대를 훑었고 이내 김이병을 부축하고 있는 하지원과 2개의 군장을 짊어진 유진혁에게 고정되었다.
박만규 중령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희열에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유진혁의 앞에 섰다. 그의 키는 유진혁보다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유대위.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가 막사앞 공터를 갈랐다. 이게 무슨 꼴이지? 여기가 수색대야. 아니면 유치원 소풍이라도 다녀오는 길인가? 박만규 중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혁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부상당한 김이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내 놈은 군인도 아닌가 그깟 발목 하나 접질렀다고 질질 짜고 있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적에게 항복할 놈이로군.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꽂혔다. 김이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소대원들은 모두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유진혁이 앞으로 나섰다. 대대장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김이병은 그러나 그의 말은 박만규의 고함에 의해 가로막혔다. 책임 내 놈이 뭘 책임진다는 거지. 부하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빌빌거리게 만든 무능함. 아니면 지휘관 채통도 있고 짐꾼 노릇이나 하는 한심함. 박만규는 유진혁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강한 군대는 동정심 따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유대위, 복종과 공포,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내 놈 같은 애송이들은 아직 멀었어. 그는 소대 전체를 향해 명령했다. 전원 군장 메고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저 나고자 한 놈 때문에 너희 모두가 고통받아야 정신을 차릴 테니 지금부터 연병장 수십 바퀴 구보다. 시작. 이제 막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소대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군대는 명령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유진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을 억지로 삼키며 돌아선 박만규의 등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대원들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군장을 다시 짊어지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유진혁은 그들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이상과 신념이 최전선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막사 지붕 위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회색빛 하늘로 알아오르다. 전날의 가혹 행위로 인한 분노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 대대 전체에 비상명령이 하달되었다. 40km 전술 행군, 그것도 장마철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야간에 시작하여 다음날 정오까지 주파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500여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박만규 중령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그들을 훑었다. 오늘 행군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너희의 나약한 정신 상태를 뿌리부터 개조하고 강철 같은 수색대대의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식이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뒤처지는 놈은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어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유진혁은 제 소대원들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뒤틀린 신념을 채우기 위한 명백한 학대였다. 행군은 시작부터 지옥 그 자체였다. 어둠 속에서 쏟아붓는 장대비는 병사들의 천을 무섭게 빼앗아갔고 질척이는 흙길은 발목까지 차올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청음망은처럼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바로 앞 전후에 군장에 달린 희미한 야광 표식뿐이었다. 유진혁은 소대의 가장 후미에서 처지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함께 걸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동이 트면 괜찮아질 거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외쳤다. 그의 등 뒤에서는 하지원 하사가 말없이 뒤처지는 병사의 군장을 살짝 밀어주거나 전투화 끈을 고쳐 매도록 잠시 망을 봐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박망유 중령의 집요한 감시 앞에 무력했다. 그는 편안한 지휘용 차량에 앉아 행군 대열 옆을 오가며 조금이라도 속도가 처지는 병사가 보이면 확성기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댔다. 야, 거기 걸음걸이가 왜 그 모양이야? 군인이 아니라 시집가는 계집애처럼 걷는군. 차가운 차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조롱은 빗물보다 더 차갑게 병사들의 마음을 핥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비는 그쳤지만 이제는 끈적한 습기와 안개가 온몸을 감쌌다. 병사들의 전투복은 땀과 빗물로 축축했고 어깨와 등, 발바닥에서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모두가 기계처럼 그저 앞을 향해 발을 내디딜 뿐이었다. 그때 행군 대열이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다리 위로 들어섰다. 마이 다리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좋기 50m는 됨직한 아찔한 높이 아래로는 거친 물살이 바위를 때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다리의 절반쯤 지났을 때 결국 사달이 났다. 유진혁의 바로 앞에서 걷던 최일병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지려 했다. 탈진 상태였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하지원 하사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최일병의 군장 한쪽을 붙들었다. 정신 차려, 최일병.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가 최일병의 의식을 간신히 붙잡았다. 하마터면 다리 아래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 광경을 박망규 중령이 놓칠 리 없었다. 끼익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지휘 차량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박망규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리 중앙으로 걸어왔고 그의 군화 소리에 행군 대열 전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원 하사. 그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뭘 하는 거지? 전후의 놀이라도 하고 있나? 하지원은 최일병을 부축해 일으켰으며 대답했다. 최일병이 탈진 상태입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망유는 코웃음을 쳤다. 조치 필요한 조치는 내년에 그 역겨운 동정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는 최일병을 거칠게 밀쳐내고 하지원의 앞에 섰다. 수색대원은 자신의 군장을 짊어지고 목표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 군장과 함께 죽는 거다. 남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정신머리는 우리 부대에 필요 없어. 내년이 솔선수범해서 그따위 병신 같은 문화를 퍼뜨리고 있지 않나. 순간 박망유 중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다짜고짜 하지원의 어깨에서 군장을 벗겨내려 했다. 하지원이 저항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완력 차이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뭐 하는 겁니까? 유진혁이 소리치며 달려오려 했지만 중령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 자리에 발이 묶였다. 박망유는 마침내 하지원의 군장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놈 짐 들어줄 힘은 남아도는 모양이군. 하하사. 그럼 내 짐이라도 덜어주지.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군장을 다리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녹색 군장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갔다. 그 안에는 전투식량, 판초회, 여벌의 전투복과 전투화, 그리고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개인 화기가 들어있었다. 군장은 잠시 허공에 머무는 듯 하더니
이내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점이 되어 사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다리 위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5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망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털며 말했다. 이제 몸이 가벼워졌으니 행군하기 편하겠군. 전대원, 행군 계속한다. 그는 채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원은 군장이 사라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군장을 잃어버린 군인은 영혼을 잃은 것과 같았다. 그녀의 등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가벼워 보였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는 방금 전까지 짊어졌던 군장보다 수천 배는 더 무거운 모멸감과 분노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꽉 담은 입술과 불타오르는 두 눈은 결코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는 차가운 맹세를 담고 있었다. 유진혁은 얼어붙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군인의 명예가 그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 계곡 아래로 내던져진 순간이었다. 박망유 중령의 명령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간은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병사들은 마치 거대한 충격파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까마득한 계곡 아래를 향하거나 혹은 감히 분노의 대상인 박망규 중령을 향하지 못하고 모든 모욕의 중심에 서 있는 하지원 하사의 작은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람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처럼 다리 위를 휘젓고 지나가며 병사들의 축축한 전투복을 차갑게 식혔다. 유진혁 대위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박망유 중령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저것은 지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러나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에게 계급은 하늘이었고 명령 불복종은 곧 자신의 군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를 내던지는 행위였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은 그에게 평생의 굴욕감으로 남을 터였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다른 중대장의 마지못한 고함이었다. 전대원, 행군 계속한다. 어서 움직여. 그 목소리를 신호탄으로. 멈춰있던 대열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무겁고 느리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은 행군길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와 땅을 끄는 듯한 군화 소리만이 유일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하지원 하사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히 누구도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군장 없이 가벼워진 몸이 오히려 더 무겁다는 듯이 걸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크게 행군 대열 전체를 짓눌렀다.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그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다. 병사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생활관으로 흩어졌다. 평소 같았으면 훈련의 고됨을 욕설 섞인 농담으로 풀어냈을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누구도 그럴 기운이 없었다. 막사 전체가 거대한 분노와 무력감의 응어리에 사로잡힌 듯 했다. 유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탁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자괴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휘관으로서 그는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 한 인간으로서 그는 불의에 맞서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군대의 명예와 정의는 오늘 저 다리 위에서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한참을 고통 속에서 번민하던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는 안 된다. 최소한 그녀에게 사과는 해야 했다. 그는 하지원 하사를 찾아 막사 주변을 헤맸다. 그녀는 무기고 한쪽 구석에서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총기 K1A 기관 단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군장을 잃어버렸으니 유일하게 회수한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총기를 분해하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했다. 그 침착한 모습이 유진혁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가 다가가 입을 열었다. 하하사,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휘관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대위님,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대위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오히려 유진혁에게는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닙니다. 하하사, 괜찮지 않습니다. 유진혁이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총기 손질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오갈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하지원은 조용히 침상에서 일어나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통신반 막사 뒤편, 유일하게 외부 전파가 미약하게나마 잡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군용이 아닌 아주 작고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액정이 켜지자 어둠 속에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익숙하게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래, 따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났지만 깊고 따뜻했다. 하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마치 임무 보고를 하듯 건조하고 사실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주간 행군 도중 박만규 중령이 제 군장을 빼앗아 마의 다리 밑으로 던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분실된 군장 안에는 제 K1A 기관 단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변했다.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강철 같은 냉기가 흘렀다. 잠시 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고 차가워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부대 위치 변동 없나? 예, 그렇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기다려라.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하지원은 잠시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만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돌멩이가 되어 수색대대라는 거대한 호수 위로 던져졌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깊고 거세게 퍼져나갔다. 사건 이후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거의 사라졌고 식당과 생활관에는 오직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업무적인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복종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산의 고요함이었다. 병사들은 눈빛으로 대화했다. 박만규 중령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등 뒤로 꽂히는 수백 개의 눈빛에는 경멸과 증오, 그리고 은밀한 동지애가 뒤섞여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수색대대는 하나의 거대한 비밀 결사처럼 변해 있었다. 박만규 중령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부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병사들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무언의 저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극에 달했고 이는 곧 더욱 잔혹한 통제로 이어졌다. 불시 내무 검사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루어졌고 관물대 구석에 작은 먼지 하나, 전투화의 희미한 흠집 하나가 가혹한 얼차려의 빌미가 되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사 주변을 배회하며 병사들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감시했고 전 대원의 휴가와 외박을 군기강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무기한 통제했다. 그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병사들의 내면에 쌓이는 분노의 밀도 또한 높아져만 갔다. 부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시한폭탄 그 자체였다. 유진혁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의를 외면하는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정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정의는 아래에서부터,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박만규의 죄악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로.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1소대의 베테랑 부사관인 강철민 상사를 찾아갔다. 강 상사는 이 부대에서만 10년을 복무한 터줏대감이자 유진혁이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야간 경계 근무를 함께 서던 중 유진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강 상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만 태우다 입을 열었다. 대위님, 지금 하시려는 일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망유 그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꼬리 잡히는 날엔 대위님 군생활, 그걸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알고 있다. 유진혁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강 상사,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가 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부대는 적이 아니라 아군 지휘관의 손에 죽어가고 있다. 이걸 알면서도 눈 감는다면 나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강 상사는 유진혁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는 길게 연기를 뿜어낸 뒤 담배를 발로 비벼 껐다. 이중대 의무실에 박이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달 전. 야간 훈련 도중 발목 골절로 후송됐다고 보고되었지만 사실은 그날 밤 대대장실에서 박만규 중령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친구부터 만나보시죠. 그것은 동참의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혁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의무실을 찾아가 박이병을 만났다. 박이병은 처음에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지만 자신 또한 피해자였으며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유진혁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에 끔찍했던 폭행과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라는 박만규의 협박을 모두 털어놓았다. 유진혁은 박이병의 증언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것은 박만규의 범죄를 기록하는 첫 번째 페이지였다. 강철민 상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다. 그는 다른 중대의 동료 부사관들을 통해 박만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유진혁에게 전달했다. 훈련 성과를 가로채었다거나 정당한 휴가를 잘라버린 사소한 일부터 구타와 폭언에 시달려 전출을 갔거나 의병 제대를 한 사례들까지 증거들은 하나둘씩 쌓여갔다. 유진혁의 위험한 행보를 그의 일소대원들이 모를 리 없었다.
그들은 대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가 모두를 위해 거대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1소대는 그 어떤 중대보다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유진혁에게 트집 잡힐 빌미를 단 하나도 박만규에게 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야간에 유진혁이 막사를 빠져나갈 때 불침번 근무자는 그를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려주었다. 강철민 상사는 소대원들의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며 유진혁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끈끈한 전우에는 박만규의 공포정치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느덧 늦은 밤, 유진혁은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수첩을 꺼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고통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짓밟힌 영혼들의 절규이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의의 목록이었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의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정적인 공간.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국방의 중심지를 밝히는 불빛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하태성 대장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1시간 전. 사랑하는 외동딸의 담담해서 더욱 가슴 아팠던 목소리를 들은 직후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감찰실의 가장 믿을 만한 부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서류를 가져오게 했다. 서류 표지에는 육군 중령 박만규라는 이름이 명조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하태성은 마침내 의자에 앉아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류상으로 박만규 중령은 완벽한 군인이었다. 육사 출신. 야전 지휘관 경력 내내 우수한 평가. 조기 진급, 각종 훈련, 최우수 부대 선정. 그의 인사 기록은 화려한 훈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하태성의 눈은 서류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의 가장 뒷부분, 그가 특별히 지시해서 첨부된 기타 참고 자료 섹션을 펼쳤다. 그곳에는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박만규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다. 국방 헬프콜에 접수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익명의 투서들. 박만규가 지휘했던 이전 부대들에서 유독 높았던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 전출 및 의병 제대 비율, 훈련 중 발생했다고 보고된 석연치 않은 부상자들의 의무 기록,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이 드러났다. 박만규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학적인 욕망을 궁이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약한 병사들을 유린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군복 입은 악마에 불과했다. 하타혜성의 얼굴은 미동조차 없었지만 집무실의 온도는 몇 도는 내려간 듯 싸늘했다. 자신의 딸에게 일어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순간에도 최전선의 어느 막사에서는 박만규 같은 암적인 존재들에게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아들, 딸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 명의 불량 지휘관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썩어빠진 환부를 뿌리째 도려내야만 했다. 정상적인 감찰 절차를 밟는다면 박만규와 그의 비호 세력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될 터였다. 그에게는 그런 미지근한 방식은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충격과 공포였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하타이성 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반대편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박만규의 부대가 속한 군단의 군단장이었다. 한때는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삼성 장군이었다. 나 하태성이다. 그의 첫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군단장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참모총장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하태성은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자네 예해에 있는 수색대대 말이야. 박만규 중령이 있는 곳. 군단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렸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하태성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일 오전 내가 직접 그 부대로 불시 장비태세 점검을 나간다. 자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다. 현장의 그 누구에게도, 자네의 참모들에게도 절대 전파하지 마라. 내가 부대 정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박만규 중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 군단장이 무언가 더 질문하려 했지만 하태성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입을 다물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전화를 끊기 직전 하태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은 침묵이 흘렀다. K2 흑표전차 한 대를 준비시켜라. 내가 직접 탈 수 있도록 기갑여단에서 가장 숙련된 조종수와 포수도 함께 대기시키도록.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수화기 반대편에서 군단장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는 불보듯 뻔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일가의 다대의 장비 점검을 위해 직접 최신의 전차를 타고 가겠다는 것. 그것은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뜨거운 분노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 있었다. 내일 아침 잠자는 숲속의 사자가 마침내 포효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라는 이름 뒤에 숨어 기생하던 하이에나들은 그 포효가 자신들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육군 본부로부터 하달된 한 장의 전문이 수색대대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내일 오전 참모총장 주간 불시부대 점검.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이자 50만 육군의 정점에 있는 인물.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수천 개가 넘는 부대 중에서 이름도 없는 최전방의 일개 수색대대를 직접 점검하러 온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소식을 접한 박만규 중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잠시의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이것을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군들의 눈에 띄어 그토록 염원하던 대령 진급, 나아가 장성이 되는 길까지 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뒤틀린 야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부터 부대는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했다. 박만규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을 소집하여 거의 광기에 가까운 명령들을 쏟아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이 부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부대로 탈바꿈시킨다. 막사바닥에서는 광이 나야 하고 모든 병사의 전투복은 칼날처럼 주름이 잡혀 있어야 한다. 화장실 병인은 거울처럼 닦고 연병장 잡초는 모조리 뽑아라. 막사 주변의 돌멩이들은 전부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서 열을 맞춰 정렬하도록. 그의 명령은 전투 준비 태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직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의 극치였다. 그는 특히 병사들의 입단 속에 혈안이 되었다.
총장님께서 혹시 병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예상 질문지와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전원 암기시켜라. 만약 단 한 놈이라도 헛소리를 짓거려서 부대의 명예에 흠집을 낸다면 내가 직접 그놈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벌한 협박의 기운이 감돌았다. 대대 전체가 거대한 소동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잠도 자지 못한 채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닦고 의미 없는 구호와 답변을 암기해야 했다. 모두가 이 부조리한 연극에 지쳐갔지만 박만규의 섯을 퍼런 감시 아래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진혁 대위의 1소대는 조금 달랐다. 유진혁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따로 집합시켰다. 총장님께서 보러 오시는 것은 우리의 페인트 칠 실력이 아니다. 수색대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다. 그는 소대원들에게 막사 청소는 기본만 하되 남는 시간에는 각자의 총기와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수색작전 계획을 다시 한번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배우가 아니라 군인이다. 군인다운 모습으로 평가받자. 그의 차분하고 단호한 지시에 소대원들은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총구를 닫고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찢어진 전투복을 기웠다. 하지원 하사는 유진혁의 지시를 완벽하게 이행하며 소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모습은 소대원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박망윤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총기 손질이나 하고 있는 1소대의 모습에 분노하여 달려왔다. 유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뭘 하라고 했지? 유진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색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투 준비 태세 완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도 분명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너무나도 원칙적인 대답에 박망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러 오는 총장 앞에서 총기 손질을 하는 소대를 처벌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좋아. 하지만 내일 자네 소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거야. 라는 악의에 찬 경고만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1소대원들이 유진혁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길고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지나갔다. 점검을 몇 시간 앞둔 깊은 밤. 부대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얗게 칠해진 돌멩이들이 달빛 아래 유령처럼 빛났고 막사복도는 사람의 옹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반짝였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상에 누웠지만 그 누구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어떤 이는 내일의 고된 연극을 걱정했고 어떤 이는 혹시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유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감춰두었던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었다. 완벽하게 위장된 변경의 고요함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폭풍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검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수색대대 변경은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 세트장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박만규 중령은 가장 좋은 전투복을 입고 그의 부관들과 함께 위병소 정문 앞에서 가증스러운 미소를 연습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고급 세단 몇 대가 부드럽게 정문으로 들어서는 아주 전형적인 의전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분노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진동이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느낌에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처 포병 부대의 사격 훈련이겠거니.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진동은 점점 더 강해졌다. 단순한 포성이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무언가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듯한 불길하고 육중한 굉음이었다. 운궁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쇠와 쇠가 부딪히며 맞물려 돌아가는 특유의 기계음이 점차 선명해졌다.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불안한 술렁임이 피어올랐다. 유진혁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이 막사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하지원 하사에게 향했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 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부대로 이어지는 언덕 너머로 검은색 세단이 아닌 육중하고 위압적인 강철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자 최강의 지상병기 K2 흑표 전차였다. 그 뒤로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K7 보병 전투장갑차 2대가 위용을 과시하며 따르고 있었다.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갑 편대가 한가로운 주말 아침의 변경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정문에서 의전을 준비하던 박망유 중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뇌가 상황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저것이 왜 여기에 훈련인가? 아니면 실제 상황. 그러나 전차의 포탑에 그려진 선명한 사성 장군 표식이 그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켜버렸다. 콰르으르르르릉 60톤에 육박하는 강철 괴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위병소를 통과했다. 박망유가 밤새도록 병사들을 닦이고 쓸게 한 아스팔트 바닥은 무한궤도 앞에서 속절없이 긁히고 파헤쳐졌다. K2 전차는 연병장 중앙. 대대 전 병력이 도열한 바로 앞까지 와서야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급정지했다. 쟀다. 거대한 주포가 하늘을 향해 치켜들린 채 멈춰서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전차 엔진에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오직 침묵만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쉬익 하는 유압 작동음과 함께 K2 전차의 포탑 상부 해치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대레복. 어깨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4개의 은빛별.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하태성 대장이었다. 그는 잠시 포탑 위에서 마치 성벽 위의 왕처럼 발 아래의 모든 것을 차갑게 굽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전차에서 내려왔다. 그의 구두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넋이 나갔던 박망유 중령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다. 그는 거의 넘어질 셔럼 위태롭게 경례를 붙이며 보고를 시작했다. 충성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수색대대장 중령 박만. 그러나 하태성 대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박망유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허공에 멈춰버린 박망규의 경례와 보고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남겨졌다. 하태성은 대대 병력의 정중앙, 단상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그는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섰다. 그가 내뿜는 고요한 분노는
케이지 전차의 주포보다도 더 위협적이었다. 길고 긴 침묵. 연병장 위에는 이제 곧 시작될 피해 심판을 예고하는 무겁고 잔인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하태성 대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박만규를 향해 서 있었지만 그의 첫마디는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병사를 향한 것이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대 장병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는 최전선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척박한 땅에서 조국을 위해 얼마나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다. 국군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의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지금껏 그 어떤 지휘관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박망유 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하태성 대장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을 온데간데 없이 지워버리고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연병장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망유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이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자신의 부하를 적보다 더 잔혹하게 유린하는 배신자를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는 박망규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박망규 중령. 그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내 놈은 스스로를 강한 군대를 만드는 명장이라 생각했겠지. 그러나 내 놈이 만든 것은 강군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복종하는 노예들의 집단이었을 뿐이다. 내 놈이 자행한 구타와 폭언을 궁이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병사들의 인격을 짓밟는 것을 강인한 정신력 훈련이라 기만했다. 하태성 대장은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박망유가 저질러온 죄악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의무 기록에 훈련 중 사고로 기록된 박이병의 골절 사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의병 제대를 선택해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온갖 이유를 붙여 병사들의 피 같은 휴가와 외박을 틀어막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던 너의 비뚤어진 가학성까지. 박망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하태성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하태성 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박망규 중령. 군인의 군장이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는지 아나. 너무나도 생뚱맞은 질문에 박망규는 잠시 사고가 정지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것은 작전과 보직에 따라 산기한. 틀렸다. 하태성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내 놈 같은 놈은 평생 알지 못하겠지. 군장 안에는 단순한 장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전우의 생명, 완수해야 할 임무, 조국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내 놈이 그깟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다리 아래로 내던진 것은 고작 군장 하나가 아니었다. 내 놈은 이 군대의 영혼과 명예를 내던진 것이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하태성은 뒤를 돌아 K-22 장갑차를 향해 명령했다. 군사경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갑차의 문이 열리고 검은 헬멧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와 박만규에게 향했다. 현 시간부로 박만규 중령을 수색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군용물 송회, 그리고 상관모욕 미수 혐의로 즉시 체포하라. 박만규는 그제야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한 마리의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참모총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애원은 군사경찰들의 무자비한 손길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들이 박만규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한 폭군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명한 종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만규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에도 연병장의 병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거대한 K치 전차와 장갑차들은 마치 심판의 날을 집행하고 사라진 신의 사자들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군단에서 파견된 헌병대와 본부 감찰실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대대 본부 건물로 쏟아져 들어갔다.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던 연극 무대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병사들에게는 생활관 복귀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막사 곳곳에서는 억눌려 왔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탄성, 통쾌하다는 환호,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친 듯한 조용한 흐느낌이 뒤섞여 부대 전체가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유진혁 대위는 감찰실 조사팀으로부터 정식으로 소환되었다. 그가 들어간 곳은 바로 어제까지 박만규가 차지하고 있던 대대장실이었다. 책상 주인이 사라진 공간은 기묘할 정도로 낯설었다. 조사팀을 이끄는 백발의 노련한 최 대령 앞에서 유진혁은 그동안 비밀스럽게 기록해왔던 수첩을 꺼내 제출했다. 최 대령은 말없이 수첩을 넘겨보았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가해자의 만행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젊은 장교의 양심이 기록한 피와 눈물의 역사였다. 마침내 수첩을 덮은 최 대령이 입을 열었다. 유 대위, 자네는 군인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일을 했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일을 했어. 자네의 이 기록이 박만규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걸세. 고맙네. 군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고 또 감사하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혁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참모총장의 부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태성 대장은 더 이상 연병장의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대장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계급장이 주는 위압감을 잠시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의 선배 군인으로서 유진혁을 맞았다. 그는 직접 커피를 타서 유진혁에게 건넸다. 많이 놀랐을 텐데 수고 많았네. 그의 따뜻한 말에 유진혁은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다. 하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왜 전차까지 끌고 와서 이런 요란한 쇼를 벌였는지 아나 박만규 같은 암세포 하나를 조용히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일세. 이 군 전체에 똑똑히 보여줘야만 했어. 지휘관의 권위는 부하에 대한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와 존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를 배신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이야. 그는 다시 유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유대위, 자네처럼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장교들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일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념을 잃지 말게. 그 말은 유진혁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다음 날 하지원 하사의 전출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녀는 육군 본부 직할에 최정예 부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유진혁은 그녀를 찾아가 새로 보급된 군장을 건네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우였다. 대위님, 감사했습니다. 하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불의에 눈 감지 않아 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말로 하하사 같은 훌륭한 부사관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어느 부대에 가더라도 분명 최고의 군인이 될 걸세. 그들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짧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전후 사이의 약속과도 같은 인사였다. 며칠 후 조사팀이 철수하고 부대는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수색대대장으로 이진우 중령이 부임했다.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강직함과 연륜이 묻어나오는 인물이었다. 그의 첫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휘관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동료가 되겠다고 약속하겠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잊고 서로를 믿으며 새로 시작하자. 그의 진솔한 연설에 병사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부대에 마침내 따뜻한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참모총장 탱크 사건은 이후 군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가 모든 지휘관들에게 두려운 경고가 되었다. 그날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독했던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최전방의 DMZ에는 뼈를 내는 듯한 겨울의 칼바람이 찾아왔다. 세상은 계절의 순리대로 변했지만 수색대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부대를 지배하던 지독한 공포와 불신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건강한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새로 부임한 이진우 중령은 방망이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모두 없애고 모든 훈련을 실전적으로 바꾸었다. 훈련은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힘들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이 훈련이 자신들의 생존과 임무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혹한기 야간 매복 훈련 도중 한 병사가 동상 직전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만약 방망규였다면, 정신력이 약해 빠졌다며 그 병사는 물론 소대 전체를 매섭게 질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진우 중령은 달랐다. 그는 즉시 훈련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지휘용 차량으로 직접 그 병사를 의무실까지 후송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전 대대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병사의 몸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전후의 상태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병사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휘관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은 자발적인 의지로 훈련에 임했다. 유진혁 대위 또한 그 시간 속에서 많이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육사 출신 엘리트의 순진한 이상주의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혹독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고 다시 단련된 강하고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참모총장 탱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공로를 인정받아 조용히 표창을 받았다. 그는 가끔씩 본부 최정예 부대에서 최고의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하지원 하사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말없이 그녀를 응원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 표창을 받기 위해 본부를 방문했을 때 하태성 대장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을 잊지 말게. 유 대위, 지휘관의 계급장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라고 주어진 것임을. 그 말은 이제 그의 군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신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수색대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6개월 전 그날처럼 유진혁의 1소대는 GOP 철책을 따라 새벽 수색 정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풍경은 같았으되 모든 것이 달랐다. 더 이상 병사들의 얼굴에는 강압적인 명령에 마지못해 끌려 나온 듯한 두려움과 피로가 없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활기찼고 서로 장비를 챙겨주고 격려하는 눈빛 속에는 끈끈한 신뢰가 가득했다. 유진혁은 그런 소대원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때는 무겁기만 했던 어깨 위에 책임감은 이제 그의 존재 이유이자 자부심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 끝자락부터 붉은 여명이 번져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태양빛이 밤새 서리로 뒤덮인 철책선의 가시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죽음의 상징과도 같았던 철조망은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적막과 긴장만이 가득했던 비무장지대 위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혁은 자신의 K2 소총을 고쳐쥐고 희망과도 같은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의 등 뒤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조국의 최전선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가자.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명령에 1소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군화는 얼어붙은 대지 위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처럼 단단하고 힘차게 내디뎠다.